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요즘에 나이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좀 배워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최연소 PGA 투어 우승한 김주영 선수가 어제 인터뷰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루틴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루틴. 네,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 40분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 루틴을 경기하는 날에도 계속 지켜서 한대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이렇게 습관을 반복적으로 만들면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투데이 잡스 3.0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네. 나중에 이게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 그럼요. 그쵸? 매일매일 까먹지 네. 않고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점점 쌓여가는 그 지식들이 네. 나중에 취업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은 편중된 지식을 습득하기가 쉬워요. 저도 관심 있는 기사들만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골고루 그날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전문가님들 불러서 하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모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죠. 예,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역사래요. 네.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 때문에 역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냥 즐거움으로 역사 능력 시험 같은 거에 응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꿀 같은 코너라고 할 수 있겠죠.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수요일에는요. 가장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어떨 땐 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재원쌤과 함께하는 순서가 잠시 후에 마련되겠습니다. 네, 8월 10일 수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기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꼭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브런치를 함께 하고 싶은 분이죠. 우리 브런치 워너비 리데일리의 김성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술 너무 한잔 저보다 잘 마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제가 약간 죽을 끝이 것 없을 같아요. 것 같은. 실제 주량은 어떻게 되시죠? 주량이 제가 애주가는 아닌데 네. 다주가여서 네, 또 주는 대로 또 잘 먹는 편입니다. 혹시 골라 먹을 31처럼? 제가 뭐 주종은 따로 가리지 않는데 소주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막걸리가 제가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막걸리. 네, 막걸리가 너무 배도 부르고 네. 제가 언제 한번 대낮에 막걸리 3병을 드링킹을 하고 네. 그날 오후에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아직 제 가슴 한켠에 남아 있어서 부모님을 만나신 건 아니죠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 큰일 업무 날 중에 뻔했습니다. 네. 우연히 마시게 된 막걸리였는데 네. 업무 중에 막걸리 마셨다 네가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죠. 네. 근데 또 업무 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낮에도 술자리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왕왕. 부득이하게 네.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봐요. 제 말씀드린 게 맞죠? 아. 같이 밤에 술을 마시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음날 저 혼자 죽을 것 같아서 브런치를 같이 마셔야 되는 네. 그런 기자님과 함께 오늘 빅데이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 이슈남 어떤 빅데이터를 준비하셨는지 오늘도 논란이 되는 3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실까요?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3가지 이슈는요. 애플 역사 왜곡. 굉장히 이질적인 애플 네. 역사 왜곡. 네. 네. 애플이라고 하면은 보통 과일, 사과를 옛날엔 떠올렸는데 네.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한쪽 배문 사과를 좋아하죠. 네. 우리가. 그쵸. 애플이 만든 아이폰에 있는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네. 실이 있는데. 네. 동생입니다. 독시리, 네. 독시리. 독시리. 근데 이건 그냥 시리고요. 예. 시리에서 한국에 대해 알려줘라고 얘기하면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네. 그 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시리를 실행시킨 다음에 한국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면은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지역 또는 헌법상의 국가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현대사에서는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일본 제국령 조선을 이르는 말이라고 뭐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애플은 이 설명의 출처를 온라인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뭐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뒷부분에서 근현대사에서 한국은 고종이 수립한 대한제국을 일컬는 말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약간 다른 부분인 다른데요? 거죠. 이에 반크는 한국 현대사는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리의 이런 설명은 약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정 운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크는 우선 이제 애플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고요. 예. 누리꾼들을 통해서 시정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방크는 애플이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에 탑재한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방크가 또 이제 이 부분의 오류를 바로 잡은 또 전례가 있습니다. 예. 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동생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일본 제국령 조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시리가 네. 걔가 뭐 학습하는 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자료를 많이 머릿속에 넣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존재인 건데 네. 참고한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네.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을 봤을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정의부터 시작해서 백과사전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참고한 자료들이 있고 이제 빅데이터로 그걸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은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TTS 엔진을 사용하는 건데 네. 이렇게 참고 자료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1940년이라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부분이 있겠죠. 40년이라면 시리도 없었을 텐데. 예. 그렇죠. 근데 2020년, 22년 기준으로 좀 이 설명 자체가 과거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설명인데 잘못된 자료를 참고한 거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이제 위키라고 한다면 한국어 위키를 참고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영어 위키를 참고했을 것인가 아니면 네. 이건 내부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조금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그런 위키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자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로 도배가 그렇죠. 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참고해서 시리가 말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뭐 다른 자료를 참고했지만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해, 왜곡된 이야기를 얘기해라고 좀 프로그래밍 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키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좀 높은 편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논쟁적인, 특히나 역사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영어 위키, 한국어 네. 위키, 중국어 위키, 일본어 위키를 다 달라요? 비교해보면 다 다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를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참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죠. 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제가 좀 따끔하게 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진짜 시리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아이폰 유저가 아니어서 네. 저희 와이프 휴대폰을 통해서 시리에게 물어봤는데 네.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하스폰 쓰시는구나. 늦은 밤에 이제 둘 다 분개했던 네. 그렇죠. 경험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필터링하거나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복합적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서만 붕괴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네. 지난 8일 그저께죠. 아직 남았어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형님뻘이라는 일본 자민당 의원의 주장이 나와서 화제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재원쌤을 보내줄 수도 없고 진짜. 무슨 말입니다. 재원쌤하고 과외 1시간만 하면 금세 괜찮아지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한번 잡아놓고 네. 한번 강의를 좀 해야 될것 그러니까요. 오시면 저희가 공짜로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예. 무려 13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중의원이 네. 지난 4일 한일 의원연맹 합동 간사회의에서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말하면 일본 형님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한일 의원연맹 합동 간사회를 하는데 저런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의도적인 좀 측면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은 대등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일 관계 대등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라고 또 망언을 퍼부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30년대 또 여기서 이야기를 보는 듯. 또 여기서 한 분 또 등판하셔야죠. 네. 서경덕 성신여대 그쵸. 교수님이 등판을 하셨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에토 의원 망언을 내뱉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담담하게 시작을 하셨어요. 네. 에토 의원 말대로 하면 예로부터 문화의 흐름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걸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요. 한국은 그럼 일본의 조상뻘이네?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3선 원로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좀 수준을 알만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네. 한국 K 컨텐츠 요즘 뭐 워낙 화제지 않습니까?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좀 견제성 발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좀 질 낮은 자세에 성숙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끝맺음을 맺으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아이폰에서 어떤 시리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 뭐 영국의 식민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럼 동일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왕이 본인이 직접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제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좀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돈 모아가지고 재원쌤 보내죠. 13선
네. 예,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중의원 만나러. 네. 안 근데 만나서 아마 만나면 막 안 들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거는 참 교육에 답이 없어요. 저희도 문 맞아요. 올리엔 답이 없거든요. 문 올리엔 답이 네. 없어요. 뭐 네. 이게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네. 안 들어 뭐 이래 네. 버리면은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안타까운 13선이면 상황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아, 주목을 받으려고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면전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소주 얘기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일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포차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한국 소주를 먹는 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들을 전혀 눈치를 못 채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역사적인 거는 사실 있는 팩트를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 어느 세상에 지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관계라고 하더라도 대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실례죠.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네.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품격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죠. 네. 좋겠다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품격이 없는 제 급 발진한 대응이었어요. 진짜? 재원쌤을 일본으로 보내자 말이면서. 그 품격이죠. 아 그런가요? 예, 재원쌤 품격 있으니까 네, 나 맞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죠. 에토 세이시로 의원을 만나러 갈 생각이 있는지, 네. 예, 13선인데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네.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침수차. 네, 기사 네. 많이 나왔죠. 어제 난리 났어요. 어제도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각으로는 한 1,000대 정도 침수차가 네. 발생을 했었다고 설명을 어제 드렸었는데 시각으로.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국지성 폭우 때문에 지금 현재 외제차 1,000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5,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을 해서 손해보험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9일 기준으로 이제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집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9일 오후 2시 기준입니다. 좀 더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는데 12개 손해보험사에 지금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가 4,791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손해액만 지금 658억 원이 넘어선 수준이고요. 분명히 예. 이거보다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기간 접수된 외제차만 1,000대 가까운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험 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오늘이라던가 내일 그렇죠.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난 것은 뭐 서울 강남 지역,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뭐 시간당 뭐 1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2003년 국내를 강타했던 매미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피해 차량이 41,042대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너무 기록적인 어마어마하네요. 피해가 있었죠. 당시에 네. 추정 손해액이 911억 원이었는데 네. 손보업계는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많이 줄면서 반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왜냐하면-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손해보험 5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도출해낸 손해율이 약 70% 정도였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좀 보험료가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난데없이 지금 이 침수 차량이 5,000대, 뭐 6,000대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손해율이 또 보험률이 또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미 때는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금액은 사실 그때는 960여 억이고 지금은 6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이 자차 담보로 보험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다 보상해 줘요. 그렇지 않아도 운전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기 차량 손해, 이제 이른바 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의 100%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 담보를 안 들으면 보상을 못 받는 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 자차 담보가 거의 뭐 의무적으로 드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네. 무리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차 담보에 가입이 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이었는지 혹은 뭐 운행 중이었는지 상관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험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 아니니까.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미리 인지했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할증이 붙는다는 점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알고 있는데 차를 부주의하게 네, 이제 뭐 주차했다거나 나가시면 안 운행했다거나. 됩니다. 지금 어디가 침수가 돼 있습니다라는 네. 뭐 재난 경보라던가 뉴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뭐 차를 끌고 가서 거기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할증이 된다는 점. 장마나 태풍이 예보가 됐는데도 저지대 차량을 주차해서 침수가 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에 네.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 경우, 운행 제한 구역을 강제로 운전하다 침수된 경우에도 네. 보험료 할증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건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 그래요?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들은 일절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합니다. 만약 네. 골프채나 뭐 이렇게 비싼 거 들어있어도 보상 안 네, 돼요? 거기 또 명품 백이라도 하나 들어있으면 또 안 보상 되는 못 받는 거고요. 골프채 나중에 빼서 씻으면 되지 않나요? 혹시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골프 백은 버릴 수 있죠. 아, 백은 아. 버릴 수 골프 이제 채는 또 아. 깨끗하게 씻으면 되니까요. 네. 안 해봐가지고. 또 이제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의로. 저기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네, 한번 가볼까? 쓱 주차해 놓고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또 간주가 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보험 사기로 간주가 조심하셔야 돼요? 됩니다. 네, 어. 또 이런 상황을 틈타서 이번 기회에 내 차도 100% 보상을 보상을 받아볼까 받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침수된 도로에 의도적으로 차량을 버리는 행위도 네.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 확인해 만약에 발각이 될 경우에는 보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자차 보험 때문에 네. 아 저거 다 보험 처리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라디오에 사연을 들으니까 그 생계로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자동차로 뭐 푸드 트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자차 보험이 너무 비싸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계로 운전을 뭐 트럭 운전을 하시거나 택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차 보험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비로 생계 수단 전체를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이런 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혼재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차량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지역, 한강 네. 이남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됐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지만 외제 차량이 또 1,000대, 그리고 뭐 오늘 이후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10대와 뭐 비슷한 수준의 그렇죠.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외제차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의 네.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할증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조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가입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에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나눠서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도 좀 침수 피해가 많았을 때 나왔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중고차 매매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야 이렇게까지 화랑이야라고 하는데 실제로 올 가을이나 올 겨울부터는 좀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그렇죠. 깨끗한 뭐 외제 차량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 하면은 침수 차량을 환단하는 방법을 좀 익히셔서 하지 네. 않으면 혹시나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침수 차량 같은 경우는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침수 차량이다라는 거를. 근데 그걸 혹시나 모두가 이제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이렇게 좋은 차량을 네. 고를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네.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굉장히 슬픈데요. 네. 빚 대물림. 네. 말 그대로 이제 빚이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네, 대물림되는 걸 대물림되는 거. 말하는 건데, 부모가 과도한 빚을 떠안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네. 스스로 상속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을 어. 가지고 왔습니다. 9일 법무부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숨질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과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다 다른 네, 거네요. 단순 승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한 없이 이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도 승계를 받을 수 있지만 빚도 승계를 해야 네. 되는 거지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네. 단순 승인이라고 볼 수 있고, 상속 포기는 예를 들어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네. 나 이거 아예 받지 않겠습니다. 네. 라는 부분인 거고, 마지막이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부분인 건데,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할 취득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건데, 문제는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재산을 제하고 나서 그 나머지 남는 게 빚까지 없잖아요. 예, 승계를 빚까지. 받는 겁니다.
이 상속 채무가 많아도 법정 대리인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해버리는 사례가 또 요즘 잦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있다가 그냥 단순 승인해서 빚도 맞습니다. 받고 맞습니다. 재산도 받는데 사실은 빚을 더 많이 받는 네,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세대가 너무 많은 뭐 부채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했다. 경우에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네. 가뜩이나 이제 또 자녀가 이 부분까지 상속을 받을 우려가 또 생길 수 있는 아니 거죠. 시작부터 채무자가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이 뭐 제대로 돼 있지 않죠. 그리고 네.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는. 모두가 또 이제 법리에 밝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면 정신없이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부모가 이제 승계한 빚까지 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개정안은 법 조항을 신설을 하고요. 예.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이 부분을 탕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빚이 더 많아 알겠지라고 하고 천천히 갚아 이렇게 얘기하고 6개월 있다가 나중에 딱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보통은 선량한 사람들 그렇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해 보면은 기본값 자체를 그냥 한정 승인을 해놓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정 승인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받을 네, 수 있는 부분이 받고 만약에 제할 부분이 있으면 다 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상속이 안 하게 되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훨씬 더 기존보단 좋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게 인재사 됐다는 게 네. 그동안은 저런 것 때문에 피눈물 흘린 청소년들이 있지 있죠.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게 네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보만 잘 해주고 조금만 챙겨줘도 그쵸. 그 친구의 출발선을 저 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해줄 맞습니다. 수 있었던 건데 네.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사실 학교에서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좀 그중에나-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부분이랑 저는 이제 세법. 세금 아.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져야 되는 부담인데 사실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나와서 혹은 대학 다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일했을 때 알바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받을 때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럼 갑자기 내가 받은 돈이 많지 않은데 이거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사실 좀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 경제교육 그러면 우리 보통 주식으로 돈 버는 법,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이걸 우리 아이들이 10살 때부터 가르쳐서 네. 아이를 부자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경제교육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세금이나 네, 기본적인 네. 권리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네. 네.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요,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역사의 재원쌤 바로 김재원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재원 양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김재원 강사님, 김재원 특파원으로서 우리가 좀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희 아까 못 들으셨죠? 저희 방송 앞부분 할 때. 네, 어떤 그 거요? 일본의 13선 했던 중의원 세토 의원이 네. 망언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형님뻘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예, 일본이 우리의 형님뻘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이랑 지금 대한민국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등하지 않다고. 않다. 왜, 우리가 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뭐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역사 교육을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아 형님이요. 예.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라갔어. 깔끔하게 지금 네, 데스노트인가요? 아닙니다. 뭐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서 재원쌤을 보내서 13선의 에토 의원을 에토 세이시로 의원을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근데 네네. 재원쌤 의사를 여쭤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가서 한 시간만 좀 강의를 해주고 오시면 안 될까요? 돈 주는 건가요? 네,
진짜는 좀 그래서. 입금 전후가 제일 중요하죠.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제작진과 상의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출연료가 입금되면 가신다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500원 정도로 저희가 시간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재원쌤 격이 다른 이중인격의 소유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대기실에 보면 정말 수줍수줍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아인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이신. 저요? 네. 네. 아, 그런데 또 네. 유튜브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또 날아다니셔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비속어도 좀 잘 쓰시고요. 아. 그런 거 봤을 때 이분이 맞나라고 좀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우리 이중인격의 소유자, 좋은 의미로 네네네. 이중인격의 소유자 칩진 방송이 우리 재원쌤과 함께 오늘 한일 협정 이야기 지난주에서 이제 이어가 봐야겠죠. 아직 우리 한일 협정도 안 맺었죠? 네, 거기까지 가기가 참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어디냐면 아베 전 총리 사망부터 맞습니다. 그렇죠.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해서 어떤 가문인가 기시노부스케 가문이구나. 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지? 만주국에서 만주국. 일했대. 네. 만주국 그리고 와서 뭐 했지? 한일 협정을 맺었대.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만주국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 어쨌든 간에 인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박정희 정권 이후에 한일 협정이 맺어졌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한일 협정이 추진이 되었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 요약을 하고 왜냐하면 지난주 방송을 못 본 분들도 있고 있기 이거 때문에. 앞에 지난 이야기 이거 네네. 자막 떠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 이야기. 지난 이야기. 한번 예. 잠깐 정리를 강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거 1시간인데? 그럼 하지 말고 정리하지 안 하는 말고 걸로. 네네네. 그럼 네. 다시 보기 하는 걸로. 네. 네네. 자 그러면 네네네. 한일 회담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체결됐다고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네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뭐 일본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럼 그 당시에 이 회담에 체결된 결과가 뭐예요? 회담 그 체결된 결정된 네, 내용?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가? 그때 재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건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으로 줄 테니까 네. 너희 정부가 알아서 할래? 네네네네네. 아니면 개별이 이렇게 보상을 네네네. 요청할 수 있게 할래? 일본 했는데 정부가 피해자들이 그쵸? 직접적으로 네네네. 협상을 할래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통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까지가 지난주에 네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요 하나 수정해야 되는 게 지난주에 잠깐 안 계실 때 저희 네. 둘이 이야기할 때 아니 저 다 봤다니까요. 예예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그건 아무도 기억을- 모르고 네.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걸 콕 네네. 집어서 네. 기시노부스케랑 박정희가 만났느냐 이제 물어보셨었잖아요. 네,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 여러 한 번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아, 여러 번 만남이 있었는데 저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던 거고요. 그걸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나누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네네. 게 그 자격 자체가 무슨 국가의 어떤 원수의 수장으로서 온 게 아니었고 네. 한일협력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그때 이제 한일협정과 그 이후에 이제 한일협정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협정 이후에도 그거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어떤 그런 기관 중간 네. 기관이 있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기시노부스케가 속해 속해 있었어요. 있어서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네네 왔어요. 위원장 자격으로 여러 번 박정희 그때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왔고 그거로 뭐 서신도 오고 가고 실제로 만나기도 네. 했었던 기록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네네. 어쨌든 서신도 오고 가고 직접적인 만남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1964년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 건가요? 뭐 거기 안에 내용은 워낙 많으니까 네. 주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좀 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3억 무상 차관 이건 차관이 아니죠. 3억 무상 배상금. 네, 이게 배상금 이제 3억. 문제가 되는 거죠. 3억 달러. 한국 달러. 뭐 다 합치면 유무상을 다 합치면 8억 달러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5억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니까. 그건 빌린 거죠. 그렇죠. 차관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차관이었고요. 이제 3억 달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저희가 배상을 받은 거다라고 한국에서는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식민지를 지배에 겪었었던 것에 대한 일본의 보상 차원의 네. 이 돈이다라고 네. 이제 한국에서는 그거를 인식도 그렇게 했었는지는 뭐 모르죠. 그거는 뭐 근데 그들이 언론 어떻게 발표는 했는지. 뭐 누구의 피해 네. 보상금 이런 게 아니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그렇죠. 준 거다. 네.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언론 보다 나갔고 일본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갑니다. 뭐라고 그럼- 나왔는데요? 독립 축하금으로 나왔죠. 표정이 왜? 독립 축하금 잠깐만. 그러면 아주 법적으로 보자면 배상은 안 한 거네요?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식민 지배는 정당했고, 네, 이 정당한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였고 그렇죠. 당시의 국제적인 식- 합법적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할 의무는 없고, 예. 이거 지금 너희에게 주는 무상의 3억은 니들이 이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우리가 이제 키워준 거죠. 인큐베이팅을 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 하산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산했으니까 내려갈 때 노잣돈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인큐베이팅 우리가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해줬고 이제 그거를 독립을 하는 거니 독립해서 축하해. 우리가 3억을 준 자녀가 거다. 이제 집을 떠날 때 축하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 역사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에토 형님뻘이랑-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배운 그렇죠. 거네. 그쵸. 형님뻘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국제 관계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것처럼 빨리 한일 협정을 맺어야 되고 관계를 네. 맺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한미일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이 태평양에서의 어떤 강한 유대 관계를 빠르게 맺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도 아픈 역사예요. 뭐냐면 식민 지배를 했었던 그 어떤 열강과 그 선진국들도 식민 배상을 해준 나라는 없습니다.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네.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 힘이 있으면 옳은 거. 네, 뭐 부분적으로 영국이 케냐, 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할 때 학살에 대한 정황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네. 그 학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서 지급된 사례는 있지만 우리가 니네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강제로 지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줄게라고 했었던 국제법적 선례는 없어요.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우리는 식민에 대한 사과를 받았으니까 배상금을 받았어라는 뉘앙스로 언론 보도가 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받았다. 사과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였죠. 근데 어.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그냥 그 기본 조약 자체가 그냥 한일 조약이에요. 네. 그냥 네 협정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인식할 여지가 너무나도 명확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 한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요했었던 사전 협약들이 있어요. 그 사전 만남들이 있었을 네.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그 유명한 이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김종필 중정부장이랑 오이라라고 하는 거기 외상과의 네. 어떤 만남. 그 메모가 남아 있어요. 네. 그 메모가 남아 있는데 그 메모 내용을 보면 네 방금 말했었던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뭐 배상이니 이게 어떤 명목의 배상이고 이게 어떻게 돈을 주어야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는데? 얼마? 돈이 중요한 네, 거고. 돈이 중요한 건 얼마 줄 나중에 건데. 붙이는 거고. 어. 네, 그- 무상은 얼만데 유상은 얼만데 요걸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한 거지 그 안에서 이 돈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게 주는 거고 왜 줘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의 꼬리표가 뭔지 모르네요. 그렇죠. 돈만 받은 현금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 서로 현금- 다 현금도 알고는- 아닙니다. 현금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 3억 달러를 나눠서 주는 건데요. 한꺼번에 이게 주는 거 아니고요? 10년 동안 나눠서 주게 돼 있는데 네. 더 큰 문제는 현금이 아니고 네. 이제 다 포함돼요. 일본의 물건,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거에 다 포함돼 있고 그 안에 있는 뭐 기술을 준다 이것도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일본에 있는 그 물건, 일본에서 만든 물건을 주는 거예요. 3억 달러치네요. 네. 그러니까 바우처를 준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공할 때는 뭐 300만 달러에 제공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린 정가가 800만 달러야. 그래서 800만 달러 어치다라고 이렇게 딱 매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예.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우처가 있으니까 이미 네. 상품권을 판 셈이죠. 네, 상품권으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게 경제적 종속이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져줬어요.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져줬어. 그리고는 이제 이게 뭐 3천만 원어치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한테 3천만 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미리 10년치를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현금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달러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여기저기 캐나다에 받을 수도 있고 응. 뭐 영국에 할 수도 있고 미국에 할 수도 근데 있는데 무조건 그냥 그죠, 메이드 인 일제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만 해야 되는 거나요? 그렇죠. 네. 뭔가요? 실제로 이때 이 차관이 아니죠. 이거 무상인이었으니까 네. 이거를 일본 내에서 아베가 살아생전에 아베가 네. 총리였을 때 그 막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만든 게 있어요. 아베 전 총리가 일본 독립 축하금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 한국이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일조했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걸 국제 원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이랑 포철이에요. 포철의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안에 이제 까놓고 보면은 원래 그 원재료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한 2배 이상 뻥튀기가 되어 아까 있다거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겠지. 네. 그런 종류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뻥튀기 되는 영수증 처리가 된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네. 거기에 다 포함된 게 이제 3억 달러인 거예요. 왜 이벤트가 당첨이 됐는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여행사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다라고 하면은 그게 빚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은 게 그 여행사에서 그 상품은 딴 데보다 훨씬 2배씩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일본은 3억 달러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배상금, 그들이 말하는 독립 축하금은 네. 일본에는 전혀 데미지도 없고 뭐 책임진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별로 손해 본 게 없네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 인식에서는 그래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네. 의무도 없는 거였고. 네, 자, 네. 우리가 그럼 지금 팩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사실 식민 지배는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유럽 열강들도 굉장히 많은 식민 지배를 했었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식민 지배는 이루어졌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선례를 봤을 때 그 어떤 나라도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유럽의 나라들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식민 지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었다라고 사과한 나라는 없다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일본이 말하자면 우리 식민 지배가 부당했었고 불법적이었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렸었고요. 그 네. 당시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름 좋은 일 한 거고 네. 그때 상황이 그랬었던 거고 그다음에 너희들 축하하기 때문에 축하 자금을 우리가 해준 거다라는 네. 인식을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격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은 무슨 회담을 했으면 종이가 있지 않아요? 뭐 각서 쓰잖아요. 부부싸움 해도 이렇게 어디 합의를 하면 네. 각서를 쓰거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 각서가 혹시 법적인 이유는 없지만 각서를 써요. 반성문 같이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뭐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시려면 옆에 변호사 끼고 하시면 돼요. 공증을 해야 되는데 공증을 받고. 어쨌든 한일 회담을 했으면 그게 그치, 국제법상으로 있어야겠죠. 뭐가 있지 않아도 네. 뭐 종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당연히 보상- 없죠. 그런 왜 내용. 없어요? 그 그런 걸 구체적인 명기를 사항을 안 해야지.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남길 일도 빠르게 없고. 빠르게 서로 이거를 유야무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문구를 다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를 예상을 하고 뭐 그걸 예상했는지는 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네,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보시면 그러면 알아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원래 조약이 그렇지 않아요? 항직 해봤나 봐요. 공술국지 조약을. 때도 보면은 네. 내용들을 보면 얘가 이런 의미라는 걸 누군가 해석을 해야 되지 말만 보면 이게 뭐야 좀 좋은 얘기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상호간의 있겠네. 우호증진과 뭐 이런 그쵸.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상호간의 우여증자 근데 말것 이제 같네. 예.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2조 항목에 네. 이거는 항구적인 조약이다. 항구적이다. 네, 아, 이거 못 한 번 바꾼다. 도장 찍으면 끝이야. 니네 끝이야. 딴 말 하지 마. 그게 이렇게 제일 돼요. 중요한 네, 양 이의 제기할 쪽에는. 수 없고 네. 이건 항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뭐 아베나
이제 일본 측에서.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우린 65년에 다 턴 거야. 다 줬어. 우린 끝났잖아.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할머니들은 절대 보상하거나 배상할 이유가 없어. 니네가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네. 이 말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 저번 시간에 말했었던 것처럼 그럼 그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없을 조사해서.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다 피해 보상을 해줄게. 그렇죠.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6년부터 이제 청구자금법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국내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71년에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신고를 받아요. 네. 근데 쓰여지는 돈이 3억 달러 중에 9.7%만 거기에 사용이 되죠. 10%도 안 되는군요. 네네. 그럼 뭐 보상을 해줬다고 할 수도 없겠는데. 할 수 없죠. 네. 제대로 제대로 보상이 되지 조사는 했어요, 않았습니다. 근데? 조사 제대로 된 거는 나중에 노무현 정권 때 처음으로 오히려 강제 동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네. 그나마도 얼마 안 있다가 해체가 되죠. 알겠어요. 이제 상황을 알겠는데 그러면 청구권 협상을 어쨌든 64년부터 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나? 이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시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께서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다거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다거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범 기업이 되겠죠. 네. 기업을 상대로 지금도 소송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명백하게 잘못한 거잖아요. 강제 동원을 한 거. 그렇죠. 네. 그럼 미쓰비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안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해줘야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왜 안 안 하고 해주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전범 기업이라는 욕을 먹고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데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미지를 더 좋게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봐야지 왜 이렇게까지 부정할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일본이 부정하는 이유요? 네. 네네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전범 기업들이 특히나 안 아니 해주려고 독일은 하는 이유들. 사과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으면 지금 사과를 하면 한국 사람도 잘못했지만 사과한 기업이라고 해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저도 정말로. 네, 그런 기업인데 그 왜 사과를 못 하나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하나 물러서면 끝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강제 동원 피해 사례가 하나가 인정이 되면 네. 다 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때 2007년에 네. 한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그거 피해 사실을 전수조사를 이제 시작을 해요. 네.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네. 강제 동원 신고 건수만 700만 건이었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네. 지금 보상해주기에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65년 시점에 이미 너무나도 그들에겐 일본인들에겐 땡큐 형식으로 처리돼 버렸거든요. 오케이, 항구적으로 그냥 3억 달러만 주면 끝.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근데 강제 동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건 아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법적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 65년의 이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한국에서 한국 네. 법원이 판단하는 판단과 네. 일본 한국 법원이 판단한 것을 네. 일본의 기업들이 이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보상을 해주고 이미지도 좋게 하고 싶은데 그 일본 법원 입장에서는 또 너희가 하나 해주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그것도 똑같이 다 해줘야 중개리 소송을 되니까. 받게 되니까 이런 무언의 압력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해주고 싶어도 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튈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일본 국민 중에 좀 극우들은 또 그 기업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불매운동. 시위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강제동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네. 너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네. 강제징용 혹은 우리가 강제동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이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역사 얘기 다 해야 되나? 네, 강제징용에 대한 그거 폭넓은 하려고 이해를 오신 위해서 거잖아요. 아니요. 네. 어디까지 끌어가야 될까 네. 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30년대 지난 시간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었던 거예요. 30년대부터 시작되는 이제 만주 사변 이후로 네. 일본이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선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특히나 37년 이후 중일 전쟁 시점서부터는
일본 스스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전선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빠르게 끝내려고 했었던 중일전자 장기화되고 네. 그걸 이제 또 막아내기 위해서 동남아까지 전선이 확장되고 네. 그리고 동남아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넘어오지 마가 되는데 그거를 또 넘어서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확장이 되고 네. 점점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인력은 인력이 부족하고 더 크게는 군인이 부족해지는 아, 네. 근데 상황이 저기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마지막까지 조선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군인으로 차출을 거의 안 했다. 그렇죠. 특히 강제적으로는 안 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징병이 되는 건데요. 네. 강제 동원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징병, 네. 징용, 위안부까지 아, 다 포함해서 당시 38년 이후로 이루어졌었던 전시 총동원 체제 하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총동원 체제 하에서 조선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거를 추산할 때 네. 보통 누적 600만에서 한 700만 정도의 숫자가 강제로 동원됐었을 되었다.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요. 네. 피해 사례조차 명확하게 아직까지 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다들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그리고 거죠. 일본에서 서류를 다 가져갔을 테니까 서류가 남아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살아계신 분들에게 증언이 구술 필요한데. 조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신고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론 그래서 이 모든 600만에서 700만 건이 다 하나하나의 사례냐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 700만 건에 달하는 이 강제 동원의 피해 사례들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징병을 먼저 살펴보면 네. 38년에 먼저 지원병을 받습니다. 처음에는요. 네네네.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조선인들에게 일본이 절대 총을 강제로 줄 수 없-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음.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징병. 징병을 받겠다라고 해서 지원병이 시작됩니다. 38년에. 네. 38년에. 하지만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원이었느냐? 지원이라고 쓸고 강제라고 읽는다.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지원의 형식이 그냥 저 가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군대 갈 수 있는 거는 높게 잡아도 30에서 3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럼 나중 60-70%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지원자를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다 지원하라고 하지 않아요. 소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아, 공부 좀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일본어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본 그때 당시 국사는 일본사죠. 네. 국사 일본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자라고 네. 하는 조건을 답니다. 네. 그 안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선에 얼마나 되나 이제 조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들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강제성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시켜서 하겠죠. 네. 학교에서 손을 들고 조선 총독부가 각 도에 하달합니다. 도에. 어. 예. 도에 도는 군에 몇 명인지 조사를 해라. 도에서는 군에 하죠. 그 군은 면에 네. 하는 거죠. 그 면에서 이제 면장, 면서기가 중심이 돼서 면에 있는 조사하겠죠. 소학교 이상 인자 뭐 이런 거 조사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하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몇 명이. 사람이. 후보가 네. 후보군이 그렇죠. 이제 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쪽 보고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 돈은 몇 명까지 끌어와. 그치.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오케이 그럼 군을 보면서 이제 그 나누는 거죠. 할당. 할당 이게 바로 할당제입니다. 그냥 할당을 하는 거예요. 600명이 가용 인원이 있으니까 그래 한 300명만 지원을 받아라고 위에서 그렇죠. 얘기를 해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각 면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이 지원하면 상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장, 면서기들이 이게 보통 친일인명사전이라고 뭐 그게 뭐 국가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네.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네. 하는 곳에서 만든 거지만 그 기준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친일파냐라고 네. 할 때
지역 단위에서 기준점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면접 면석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엮여 있기 실질- 때문이라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강제 동원의 과정에서 실무를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에서 위에다가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각종 강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강제로 가죠? 뭐 심했었던 경우는 칼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쓰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 네. 피해 사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협박한다거나 네. 네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거 무사하지 니네 못해. 부모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형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원의 형식을 띠게 되지만 그쵸. 안에서는 강제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씁쓸한데 이게 이 지원병이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뻔한 그렇죠. 거죠. 방금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율이 막 30, 40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원율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이게 왜 강제야? 니네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라고 얘기를 얘기하는 하지만 메커니즘은 결코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이게 38년의 시점에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41년이 되면 네. 41년이 되면 그 흔히 이제 학병이라고 부르는 학도 지원병을 학도병.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문학교 이상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 대학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전문학교 이상이면은 전문학교는 이제 대학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한국 0.001% 정도 되는 수재들입니다. 네. 조선의 전수조사했을 때 한 6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안 않았어요. 되는데. 네, 그분들에게도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학도 지원병이니까요. 네. 그걸 또 징용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박, 각종 협박과 이제 그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이제 강제로 징집이 되게 되는데 이런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이게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거는 이 학병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탈출을 하세요. 도망을 많이 갔죠. 그치. 탈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 유명 장준환 네, 선생님도 장준환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뭐 김준엽 네.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이 이제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탈출하셨던 분들을 다 합치면 한 40여 명 정도가 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탈출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징집되기 전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한다거나 내가 군에 갈 바에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그치. 경찰서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죽는 네. 겁니다. 네. 네. 거기다 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일본을 위해서 왜 그걸 해야 되냐. 근데 그게 굉장히 이 학병들의 이런 거부 사태가 중요했었던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학병들은요 굉장히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의 어떤 황국 식민화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엘리트들? 시켜가지고. 네. 네. 돈도 많고요. 네. 거기에다가 일본 황국 식민화 교육을 최종적으로 받은 다 사람, 받은 사람. 끝까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한국인이었던 그렇죠. 거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서를 습격해. 경찰서를 습격한다거나 탈출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리산에 덕유산 막 이런 데 숨어 들어가요. 전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가슴이 벅차올라요. 또 웅장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당시에 우리들의 작은 저항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는 좀 패배주의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들이 모든 노력을 키워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조선을 정말 충실한 일본국의 산하에 두기 위해서 키워냈었던 엘리트들조차도 저항했었던 거에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저항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럼요. 일본 입장에서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야 조선 쉽지 않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인식을 계속 심어줬다는 거잖아요. 저 진짜 좀 지금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탈출 학병분들이 충칭에 있는 중경이죠. 중경 임시정부 건물 앞에 찾아왔을 때 네. 김구 선생님도 놀래요. 이게 뭐, 당연하죠. 16, 17, 뭐 네. 20살, 20살이 정도. 넘은 분들이긴 네. 하지만 이분들이 넘어왔을 때 놀랍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그때는 좀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나, 없구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나, 네. 이런 게 조금 있을 때 이분들이 와서 우리는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찾아오게 되고 일본군에 들어가느니 그렇죠. 당연히 광복군을 해야겠다. 일제와 싸우겠다. 2,500km를 걸어서 갑니다. 네. 탈출하셔서. 네,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게 당연히 강제성이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당시에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세력이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걸 아까 말씀하신 강제로 되지 않고 이 자발적인 것처럼 서류로 꾸몄을 수 있으나 네.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이건 강제 징병이었고 강제 동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가야겠군요. 일본 입장에서는 30년을 지배했어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인이 됐고 한 세대가 돌았잖아요. 그렇죠. 인력을 쏟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 진짜 지금 좀 많이 이제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하나의 희생은 정말로 중요한 소중하다는. 역할을 했었었다. 네. 다음 주가 또 엄청 기다려지는데요. 이거 또 계속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 강제 동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네. 것인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우리 김지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